그렇다면 이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이 비트코인의 시스템에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국내 회사들은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비트코인의 마지막 이야기로 주제로 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수혜를 많이 입고 있는 회사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는요, 김범수 의장이 아이위랩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카카오톡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카카오톡을 만든 이듬해 바로 카카오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카카오는 처음부터 이름이 카카오가 아니었고요. 아이위랩이라는 원래 회사에서 이름을 카카오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카오고 다음하고 합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합병을 한 다음에 다시 카카오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의 원래 이제 전신이라기보다 카카오의 원래 이름은 아이위랩이고요. 어차피 이 아이위랩에서 사명만 변경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카카오가요. 그렇다면은 이 김범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공학 석사학위를 취득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에서 입사를 해서 유니테일이라는 프로그램을 계획부터 유통까지 다 도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앞에다가 PC방 미션 넘버원이라는 PC방을 만들고요. 그 PC방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한 게임을 세우고요. 1년 6개월 만에 1천만 명의 회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 게임을 갖고 이해진 의장이 이끌고 있던 네이버컴하고 합병을 했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탄생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게임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네이버에서는. 그 다음에 아이템을 판매하고 해서 그런 이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식 IN이 이제 크게 네이버에 성공하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한 게임의 의존도가 이제 점점 좁아져 갔고요. 김범수의 입지도 이제 좁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범수는 이제 네이버의 해외 지사만 이렇게 떠돌게 되다가요. 미국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차례 사업을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 PC 웹의 이제 시대가 미국을 돌아다녀 보다가 이제 모바일을 보고요. 모바일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이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로 이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바닥을 다지고요. 이제 이 김범수는 카카오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현재는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범수가 네이버를 나와서 아이위랩을 만드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디를 갔느냐? 바로 이제 실리콘밸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 가서 뭘 보고 왔느냐? 그러니까 실리콘 우리나라는 사업을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지만 미국 실리콘밸리는 서류 하나만 되면 서류 하나만 있어도 창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위험률 또한 개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다. 전가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를 간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김범수가 왜 실리콘밸리를 갔으며 실리콘밸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일단 핵심인 겁니다. 김범수가요, 실리콘밸리를 가서 직접적으로 조인했던 회사를 저는 우버라는 회사로 보고 있고요. 이 우버는 네트워크 운송 시스템을 갖춘 회사고요. 이 회사를 통해서 카카오 블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버는 한국에서 카카오와 경쟁 구도로 현재 남아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경쟁 구도라는 게 유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뭐냐면 1위와 2위가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1위나 2위가 경쟁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독식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남은 경쟁 회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하고 애플이 했던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핸드폰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엄청나게 마케팅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버 택시도 지금 카카오와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카카오가 국내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구글과 우버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를 누구 손에 들어왔든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특허가 지금 현재 구글과 우버 둘 중에 한 명 거다라고 공표를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래 우리 거다라는 그런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글과 우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특허를 확실하게 유대인의 회사 걸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이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무인자동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한마디로 그 행동대장 같은 회사가 바로 우버인데요. 이 우버가 이제 그 우버 블랙이라든지 카카오 블랙을 통해서요. 이제 활성화 시키지 않습니까? 전자 그 금융 결제 시스템을. 그러면 이제 무인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요. 바로 우리가 결제가 무인 전자 시스템으로 결제가 되게끔 바로 시스템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전초라고 보고요. 그걸 지금 열심히 지금 유대인들의 계획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카카오라는 회사와 그 다음에 우버라는 회사입니다. 이 임지훈, 이 카카오 대표의 지금 신임 대표의 이 임지훈이라는 사람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손정희의 계획된 인물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은요, 뭐 일단 유태인들이 반드시 어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를 거쳐 나와야지만 유태인하고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단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요,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수석 심사역으로 이 사람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정희가 이미 이 사람을 어떤 유태인의 일에 요직으로 쓰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증거로요, 이 사람이 소프트뱅크 벤처스를 나와서 K큐브 벤처스의 이제 대표이사가 됐는데요. 여기에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K큐브 벤처스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핵심적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바로 AI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번 방송 때 제가 말했듯이 노골적으로 나오죠. 손정희가 바라는 건 AI 시스템과 체인블럭 시스템이다. 왜냐? 로봇 때문입니다. 로봇. 그렇다면 왜 김범수가 대표가 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범수는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유태인의 어떤 선택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손정희가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임지훈이고, 이 임지훈을 통해서 카카오의 김범수는 꿈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임지훈이는 회사를 얻고 김범수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딱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정희 같은 경우는 임지훈을 이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배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카카오를 통해서 구현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K큐브 벤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K큐브 벤처스라는 회사가 상당히 커질 거예요. 카카오 못지않게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요, 투자를 받고 있어요.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받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알리바바를 통해서 우회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요, 한국과 일본의 어떤 이제 문화 때문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옛날에 상당히 식민지였고 이런 안 좋은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문화로 카카오가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롯데 기업처럼 뭐 일본 기업이다 뭐 이렇게 흘러가 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를 통해서 우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역시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버린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손정희가 직접적으로 뭐 네이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 피력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재밌게 말하면 손정희는 저기 네이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왜냐면 카카오 쪽에 너무 이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신에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담당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이제 네이버에 대한 부분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펀드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왜냐면 어차피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는 그 AI 시스템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네이버는 이제 점진적으로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카카오 쪽의 투자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점으로 가고 있고 카카오는 점점 이제 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의 지금 주가가 꼭대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역시요. 소프트뱅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죠. 쿠팡의 이제 김범석 대표이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핵심적인 것만 말할게요. 뭐 하버드 대학 이제 정치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이제 입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들어가야 유태인들이 준 숙제를 가져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거의 그 유대인의 자금을 많이 받았고 유대인과 거의 그 많은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게 또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세쿼이아 캐피탈입니다. 이 세쿼이아 캐피탈도 역시 유명한 그 유대 투자 회사죠. 그 다음에 뭐 블랙록도 말할 수 없고요. 다 유대인 회사에게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 다음에 뭐 핵심적인 게 이제 소프트뱅크로부터 제일 많은 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10억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쿠팡은요 유태인들이 계획하에 만들어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요 이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수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왜 쿠팡을 이렇게 키우고 있느냐, 뭐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아시아의 거대한 뭐 어떤 허브 컴퍼니 회사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어떤 유통 회사를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하고 쿠팡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면 손정희가 둘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쿠팡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쿠팡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사업은요 상당히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죠. 영업 적자만 하더라도 뭐 4천억, 5천억을 막 이렇게 쓰러져가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그러니까 카카오도 연일 상당한 적자를 모면하면서 계속 사업이 커갔고요. 그 다음에 쿠팡 역시도 계속 그러니까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 계속 적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역시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유대인 자금이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현재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바로 쿠팡과 카카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 회사는 뭐 돈에 대한 관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돈을 수혈할 수 있는 회사들이, 유대인 회사들이 그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요, 빨리 한국을 4차 산업의 어떤 기준으로 빨리 인프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어떤 수익적인 이윤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회사지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의 정체가 상당히 올 수 있어요. 쿠팡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투자하고 움직이고 있는 방식은요, 절대 이익적인 부분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한국을 소프트뱅크 손정이나 유태인들이 원하는 그 경제 사회로 변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쿠팡의 대표는요, 상당히 지금 그 어떤 인성적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상당히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최근에 뭐 이 쿠팡맨들이 이 김범수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매달 고정적으로 이제 지급되던 돈을 깎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임금을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정규직 전환도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태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6년도에는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 이 로켓 배송의 이제 핵심은요,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 원래 이제 드론 시스템을 통해서 로켓 배송에 대한 이제 그 시간과 들어가는 비용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일단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사실 한국에 특히 이 한국의 도시는 이 계획화된 이런 도로나 건물이 없기 때문에요. 뭐 드론이 직접적으로 그 물건을 배달하기에는 너무 그 분실률과 그 다음에 위험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드론을 배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시스템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이 지금 선택한 게 바로 이 로켓 배송맨이고요. 쿠팡맨이라고 죠 일정. 그래서 이 지금 그 쿠팡의 어떤 그 로켓 배송이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 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심각한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발전이 되면요, 아마 드론 기술이 곧 쿠팡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드론 배송이 상당히 어려운 나라고요. 대신에 이제 무인 택배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쿠팡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드론을 띄울 수가 없다면 무인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카카오도 지금 택배 시장에 지금 발을 들이고 있고요. 쿠팡도 마찬가지로 그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아마 그 무인 시스템, 그러니까 무인 배송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마트하고 쿠팡하고 이제 계속 경쟁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질은 뭐냐면요, 바로 빅데이터에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먼저 선점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빅데이터를 선점을 했는데, 문제는 배달의 시간도 그에 상응할 정도의 빠른 속도가 나와야지만 이 빅데이터를 통한 이런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은 한국에 있는 드론 시스템 문화가 상당히 더뎌질 걸 예상하고 쿠팡맨을 뽑았고요. 뭐 물론 지금 정리는 안 되고 있어요. 막 뽑아내기만 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3,000명 수용하겠다 최근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9명만 수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쿠팡은요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마트도 역시 이 빅데이터를 통한 이 쿠팡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쿠팡이 연속적인 적자가 생긴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제품 가격을 낮추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물류 비용을 개선하려고 창고를 엄청나게 지었어요, 이 회사에서. 그 다음에 쿠팡맨 어마어마하게 뽑았죠. 월급도 제대로 지금 막 안 주고 있으면서 사람만 대차게 뽑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택시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우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일에 이제 그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할 일을 엄청나게 벌려는 놓는데요, 중요한 게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없어요. 쿠팡은 영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바뀌든 뭘 바뀌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투자를 한 이유는 그겁니다. 어차피 이 회사도 한국 건 아니에요. 유대인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대인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차피 지금 김범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쿠팡맨들을 정규직으로 자꾸 바꾸지 않는 이유는요, 회사의 경영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시스템이 무인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존처럼요. 그리고 배송조차도 무인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이 많은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버리면 쿠팡에 나중에 어떤 체질 개선에 엄청난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쿠팡맨들은 거의 단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위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뭐 앞으로 한 6, 7년 안에 이제 이 유대인 회사나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너무 급속도로 커버렸다. 그러니까 돈으로 커버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내실이라든지 경험,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서 나온 회사는 아니고요. 빠르게 어떤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재빠른 어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너무 서두른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자란 우리가 이제 어떤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그대로 채용하고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따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아마존과 어떤 엄밀한 어떤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역시도 뭐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험들을 그대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회사는요, 현재 국내에서요, 카카오와 쿠팡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말하면 선택된 회사란 말이에요. 선택된 회사.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회사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회사가 크고 작고 우리 일반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선택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만약에 그보다 더 큰 회사에게 컨택되지 않으면요, 그 인프라 시장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망해요. 네이버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미래를. 현재 카카오하고요, 그 다음에 쿠팡은요,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투자자금. 투자자금이, 같은 수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돈으로.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있지만 더 나아가자면 유대자금의 투자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회사가 4차 산업에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 핵심적인 역할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같은 운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사용했던 시스템, 테스트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번째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인프라가 형성될 때까지 무한 투자가 들어가면서 적자가 일어나면서 회사가 커가는 성향이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없는 게 푸드 시스템입니다. 푸드, 우리가 먹거리 말하는 거죠. 이 먹거리는 어디서 지금 키우고 있냐면 헬로 네이처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자금의 수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네 가지의 회사들이 상당히 유대인 자금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장 획일적인 시스템을 추구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헬로 네이처는요, 카카오와 쿠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우리가 직거래죠.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고요. 농부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이 택배 거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로 네이처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수수료를 챙겨가는 식의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 역시도요, 지금 보면 SK 플래닛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SK 플래닛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바로 소프트뱅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로 네이처 대표의 이름이 박병렬이라는 이 대표인데요. 이 대표가 근무했었던 회사가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유대인의 수혜를 받고 있는 회사, 비트코인의 수혜를 받고 있는 회사죠. 예, 바로 코빗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이 회사에 대해서는 뭐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어차피 뭐 이 코빗이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잘 아니까요. 일단 그냥 어디에 저기 투자를 받았느냐 그것만 보더라도 일단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계속 지금 방송하면서 늘 이야기했던 거니까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투자받은 곳이 바로 미국 판테라 캐피털, 그 다음에 비트코인 오퍼튜니티, 그 다음에 팀 드레이퍼, 그 다음에 스트롱 벤처스, 뭐 그 외에 등등 회사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어떤 회사의 주도로 이 투자가 됐냐면요, 바로 소프트뱅크 벤처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비트코인 역시도 손정희의 소프트뱅크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회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요, 이 4차 산업의 지금 구도가 상당히, 급변하게 변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변화의 화두의 중심에는 바로 손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오고 있냐? 왜 한국으로 자꾸 지금 이런 4차 산업의 기회들이 자꾸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느냐? 그건 제가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은 실험장이라니까요. 거대한 실험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한국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테스트가 끝나야지만 모든 그런 글로벌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커져 나가는 거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화를 이제 그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정이가 그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뭐 물론 그 위로 올라가면 더 핵심적으로 말하면 유태인들의 있던 그 보이지 않는 자들이 만든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 그대로 손정이가 받고 그것을 한국에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정확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을요, 거대한, 제가 봤을 때 이 산업의 격변기라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1차 산업, 뭐 경공업, 2차 산업, 중공업, 3차 산업, IT붐, 4차 산업, 바로, 지식과, 정보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와 지식의 산업을 이제 컴퓨터가 응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그 과도기일 뿐이고요. 현재 산업은.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어떤 이런 경제적인 테스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흐름이 격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몬산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백신 사업, 그 다음에 베리칩,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 좀 더 이제 좀 더 넣자면은 로봇이겠죠, 로봇.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주크버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요, 다른 말로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인류 관리 통제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이제 이 비트코인을 연결해서 또 어떤 추진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계속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